2. 실존의 이성. 1. 현실적인 이성의 유한성과 모호성. 정신과 실제의 구조로서의 이성은 존재와 실존과 삶의 과정을 통해서 현실적인 것이 된다. 여기서 존재는 유한한 것이고 실존은 자기 모순적인 것이며 삶은 모호한 것이다. 현실적인 이성은 실제의 이러한 특징들에 참여한 이성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이성은 유한한 범주와 자기 파괴적인 갈등과 모호성에 종속되어 있는 이성이며 또한 이러한 종속으로 인해서 모호하지 않은 것, 갈등을 넘어서 있는 것, 범주에 대한 예속을 초월해 있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이성이다. 유한한 이성의 본성은 니콜라스 쿠자누스와 임마누엘 칸트에 의해서 전통적인 형식으로 기술된 바 있다. 전자는 깨달은 무지에 대해서 말한다. 곧 그는 인간의 인식적인 이성의 유한성과 자신의 무한한 근거를 파악할 수 없는 인식적인 이성의 무능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게 될 때 그는 동시에 비록 무한한 것이 유한한 모든 것을 무한히 초월하고 있을지라도 유한한 모든 것 속에 현재하고 있는 무한한 것을 자각하게 된다. 모든 존재 속에 있는 무한한 근거의 이러한 현존은 쿠자누스에 의해서 반대의 일치로서 일컬어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성은 그의 유한성에도 불구하고 그의 무한한 깊이를 자각하고 있는데 이성은 이 깊이를 합리적인 지식의 견지에서는 표현할 수 없다. 무지.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다. 깨달은 지식. 물론 여기서 이성의 유한성은 이성이 완전히 실제를 파악하고 형성할 수 없다는데 놓여 있지 않다. 그러한 불완전성은 이성에게는 우연한 것이다. 이성이 존재에 참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듯 이성이 존재에 참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듯 유한성은 이성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이 유한성의 구조는 칸트의 비판들 속에 가장 심오하게 그리고 가장 포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에게 있어서 경험의 범주들은 유한성의 범주들이다. 인간의 이성은 이들을 통해서 실제 그 자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세계, 곧 그에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현실적인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현상들을 파악할 수 있다. 유한성의 주요 범주는 시간이다. 유한한 존재는 시간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이성은 시간성의 한계를 꿰뚫고 나아가 영혼에 도달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이성은 인과성, 공간, 실체의 한계를 꿰뚫고 나아가 제1원인, 절대적인 공간, 보편적인 실체에 도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은 정확하게 니콜라스 쿠자누스의 것과 똑같은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이성의 범주적인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가 갇혀있는 유한성을 발견한다. 또한 그는 그의 이성이 이러한 속박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한한 것을 유한성의 범주들을 통해서 곧 정말로 실제하는 것을 경험의 범주들을 통해서 파악하려 하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실패라는 것을 발견한다. 유한성의 감옥이 개방되는 유일한 지점은 도덕적인 경험의 영역이다. 왜냐하면 이 경험에서는 무조건적인 것이 시간적인, 인과적인 조건들을 꿰뚫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칸트가 도달한 이 지점은 하나의 지점, 곧 무조건적인 명령, 바꾸어 말하면 이성의 깊이에 대한 단순한 자각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칸트의 비판적인 무지는 니콜라스 쿠자누스의 깨달은 무지만큼 명확하게
이성의 유한성을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쿠자누스에 있어서는 가톨릭적인 신비주의가 이성의 근거와 심연 사이의 직관적인 연합을 지시하고 있는 반면에 칸트에게 있어서는 프로테스탄트의 비판주의가 이성을 정언 명령의 수용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로테스탄트의 비판주의에 있어서는 정언 명령의 수용만이 실제 자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칸트 이후의 형이상학에 있어서 이성은 유한성의 범주에 대한 그의 속박을 잊어버렸다. 이와 같은 신적인 권위로의 이성의 자기 높임은 이성의 폐위와 경멸을 자초했고 그의 기능들 중에 한 기능이 다른 모든 기능들에 대해서 승리하도록 만들었다. 헤겔 이후에 나타난 신성화된 이성의 붕괴는 우리 시대의 기술적인 이성이 등극하도록 결정적으로 기여했고 존재론적인 이성의 보편성과 깊이의 상실을 결정적으로 초래하였다. 그러나 이성은 단지 유한한 것만은 아니다. 이성은 다른 모든 사물들과 사건들처럼 실존의 조건 속에 예속되어 있다. 이성은 그 자신과 무순되어 있고 분열과 자기 파괴의 위협을 받고 있다. 이성의 요소들은 서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의 본 모습의 단면일 뿐이다. 이성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이성의 기본적인 구조는 결코 완전히 상실되어 있지 않다. 만일 이 구조가 상실되었다면 정신과 실제는 그들 실존의 매 순간마다 파괴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성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 본질적인 힘과 실존적인 힘, 창조의 힘과 파괴의 힘은 연합되어 있으면서도 동시에 분열되어 있다. 현실적인 이성의 이러한 갈등들은 신학이 이성에 대해서 바르게 비판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 자체에 대한 비난은 신학적인 무지의 징후 아니면 신학적인 교만의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반면에 이성의 이름으로 수행된 신학 자체에 대한 공격은 합리주의적인 천박함의 징후 아니면 합리주의적인 교만의 징후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존재론적인 이성의 내적인 갈등에 대한 적절한 기술이 종교적으로나 신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성 자체에 대한 통속적인 또는 반통속적인 비판들을 대신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술은 동시에 이성으로 하여금 그 자신의 실존적인 공경성을 인정하도록 이끌어야만 한다. 계시에 대한 요청은 바로 이러한 실존적인 곤경성으로부터 제기되어야만 한다. 2. 현실적인 이성의 갈등과 계시에 대한 요청. 1. 자율 대 타율. 이성의 구조적인 요소들은 실존의 조건 아래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있다. 비록 이 요소들은 결코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을지라도 이들은 자기 파괴적인 갈등 속에 빠져 있다. 이 갈등은 현실적인 이성의 토대 위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에 대한 기술이 이성의 나약성이나 맹목성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통속적인 비판들을 대신해야만 한다. 계시의 빛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성의 자기 비판은 이런 불분명하고 자주 감정적인 비판들보다 훨씬 깊이 있는 것이며 보다 합리적인 것이다. 먼저 이성 안에 있는 구조와 깊이 사이의 대극성은 실존의 조건 아래에서는 자율적인 이성과 타율적인 이성 사이의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갈등으로부터 신율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성의 정적인 요소와 역동적인 요소 사이의 대극성은 실존의 조건 속에서는 이성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절대적인 것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끝으로 이성의 형식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 사이의 대극성은 실존의 조건 속에서는 이성의 형식주의와 비합리주의 사이의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 갈등으로부터 형식과 신비의 연합에 대한 요청이 제기되고 있다. 이 모든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이성은 각각 계시에 대한 요청으로 이끌리고 있다. 먼저 자율적인 이성은 그의 깊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의 구조를 긍정하고 실현하는 이성이다. 자율은 마치 일부 신학자들이 자주 주장해왔던 것처럼 개인이 그 자신의 법이 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 신학자들은 독립된 문화를 쉽게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율적인 이성을 속죄양으로 삼았다. 자율은 이성의 법에 대한 개인의 순종을 의미한다. 여기서 개인은 그 자신을 합리적인 존재로서 간주한다. 말하자면 자율, 곧 자기의 법은 누군가의 인격 구조로서의 법이 아니다. 자율은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이성의 법을 의미한다. 곧 이것은 정신과 실제의 로고스 구조에 포함되어 있는 법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다른 기능들과 그들의 구조적인 요구들 속에서 자신을 긍정하고 있는 자율적인 이성은 단지 한 개인의 상황이나 주위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사용하거나 거부한다. 또한 자율적인 이성은 실존 속에 있는 자아와 세계의 상황에 의해서 조건지어져 있는 위험성에 맞서서 대항한다. 자율적인 이성은 이 조건들을 이성이 그의 구조적인 법에 따라서 파악하고 형성해야만 하는 재료로서 간주한다. 따라서 자율적인 이성은 파악되지 않은 인상들과 형성되지 않은 충동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서 그의 독립성은 자의와는 정반대이다. 오히려 자율적인 이성은 그 자신의 본질적인 구조에 대한 곧 이성의 법에 대한 순종이다. 이 이성의 법은 정신과 실제 안에 있는 본질의 법이며 존재 자체의 근거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적인 법이다. 이것은 존재론적 이성의 다른 기능들에 대해서 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율적인 이성은 타율과의 결코 끝이 없는 싸움 속에서 자신을 구해왔고 보존해왔다. 타율은 이성의 한 기능이나 모든 기능들의 낯선 법을 부여한다. 이것은 이성이 실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형성해야 하는지를 밖에서 명령한다. 그러나 이 밖은 단순한 밖이 아니다. 그 밖은 동시에 이성 그 자체 속에 있는 하나의 요소, 말하자면 이성의 깊이를 대표한다. 이것이 바로 자율과 타율 사이의 싸움을 위험하게 만들고 비극적으로 만든 원인이다. 결국 타율은 이성 자체 안에 있는 하나의 갈등이다. 이성이 전합리적인 것인 한, 곧 일단의 감각인상들의 혼란 또는 일단의 본능, 충동, 강요들의 혼동인 한 진정한 타율은 나타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이성의 바깥쪽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타율은 이성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요구한 법이 아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의미에서 법이 아니다. 타율의 문제는 이성의 자율적인 실현에 맞서서 이성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권위의 문제, 곧 이성의 깊이의 문제이다. 이러한 주장의 토대는 많은 전통들과 제도들 또는 인격들이 명백하게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힘의 우월성이 아니다. 참된 타율의 토대는 존재의 근거 이름으로 말한 주장들
따라서 무조건적이며 궁극적인 방식으로 말한 주장들이다. 타율적인 권위는 일반적으로 자신을 신하와 죄의의 견지에서 표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성의 깊이에 대한 직접적이며 의도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비신화적인 비제의적인 형식들도 정신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인 이념들. 이런 점에서 볼 때 타율은 일반적으로 그의 깊이를 상실하여 공허하고 힘이 없게 된 자율에 대한 반발이다. 그러나 타율은 반발로서 파괴적인 것이다. 곧 타율은 이성에 대해서 자율의 권리를 부정하고 그의 구조적인 법들을 밖으로부터 파괴한다. 한편 자율과 타율은 신율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들은 이들의 신율적인 통일성이 파괴될 때 각각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된다. 신율은 최고의 권위에 오해서 이성에게 부여된 신적인 법의 수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율은 그 자신의 깊이와 통일되어 있는 자율적인 이성을 의미한다. 신율적인 상황에 있어서 이성은 그의 구조적인 법에 대한 순종 속에서 그리고 그 자신의 무한한 근거의 힘 속에서 자신을 실현한다. 신이 이성의 구조와 근거, 이 모두에 대한 법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안에서 연합하고 이들의 연합은 신율적인 상황 속에 현현한다. 그러나 실존의 조건 아래에서는 완전한 신율이란 있을 수 없다. 신율 안에서 본질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이 두 요소는 실존의 조건 속에서는 서로 대립하고 있고 서로 파괴하려고 한다. 이런 대립 속에서 이들은 이성 자체를 파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항상 분열되어 있는 것의 재결합에 대한 요청은 이성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것이며 결코 이성과 대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요청이 바로 계시에 대한 요청이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율과 타율 사이의 갈등은 그리스와 현대사상뿐만 아니라 인류 정신사의 많은 문제들을 신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그리스 철학사는 곡선으로서 그려질 수 있다. 곧 이것은 여전히 신율적이었던 철학 이전의 시대에서 출발했고 신화론과 우주론, 그 후에 이성의 자율적인 구조를 느리게 형성했고 소크라테스 이전의 시대, 그 후에 구조와 깊이의 고전적인 종합을 성취했고 플라톤, 그 후에 이 종합은 여러 학파에서 합리화되었고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의 시대, 그 후에 자율적인 세상을 창조하려고 할 때 이성의 좌절이 있었고 회의주의, 그 후에 이성의 신비적인 초월이 있었고 신플라톤주의, 그 후에 과거와 현재의 권위들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었고 철학의 여러 학파와 종교적인 여러 종파들, 그 후에 기독교의 영향으로 새로운 신율이 창조되었고 클레멘트와 오리겐, 그 후에 타율적인 요소가 침입하였다. 아타나시우스와 어거스틴, 중세 전성기 동안에는 새로운 신율, 보나벤투라, 새로운 신율이 압도적이었던 타율적인 요소, 토마스, 타율적인 요소 아래에서 실현되었다. 중세 말기에는 타율이 부분적으로 문화와 종교의 자율적인 경향들, 유명론, 문화와 종교의 자율적인 경향들에 대한 반발로서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고 종교재판, 압도적으로 우세하였고 그 결과 중세의 신율을 파괴했다. 문의 부흥과 종교개혁 시대에는 이들의 갈등이 새롭게 고조되었다. 신플라톤 시대의 초기에서 신율적인 성격을 발견했던 문의 부흥, 부자누스, 피키노는 그의 후기에 갈수록 점점 자율적이 되었다. 에라스무스, 갈릴레오, 그와는 반대로
초기에는 자율에 대한 종교적인 측면과 문화적인 측면을 결합하고 있었던 종교개혁은 양심에 대한 루터의 의존, 루터와 칼빈의 인본주의자들과의 협력관계, 종교개혁은 곧바로 타율로 발전하여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중세 후기의 것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타율이 되었다. 개신교의 정통주의 18, 19세기에는 몇몇 타율적인 잔재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율이 타율에 대해서 거의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다. 정통주의와 근본주의는 문화적인 삶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 자율적인 수단을 통해서 신유를 재확립하려고 했던 고전적인 시도들과 낭만주의적인 시도들, 헤겔, 셸링, 고전적인 시도들과 낭만주의적인 시도들은 성공하지 못했고 한편으로는 격렬한 자율적인 반동, 헤겔 이후의 철학자들, 격렬한 자율적인 반동을 초래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타율적인 반동, 복구주의, 강력한 타율적인 반동을 초래했다. 자율은 기술적인 이성의 도움으로 이 모든 반동을 정복했지만 깊이의 차원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그 결과 자율은 천박하고 공허한 것이 되었고 궁극적인 의미를 상실하였고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절망감을 양산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사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강력한 타율이 깊이의 차원을 결여하고 있었던 자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진공상태 안으로 침입해 들어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공허한 자율과 파괴적인 타율에 대한 이중의 싸움은 고대 세계의 말기에 있었던 것처럼 새로운 신율에 대한 요청을 오늘날의 긴급한 과제로서 만들고 있다. 오늘날 자율적인 이성은 완전히 붕괴되어 있다. 상호간의 고립과 갈등 속에 있는 자율과 타율, 그 어느 쪽도 이 과제를 해결할 수 없다. 2. 상대주의 대 절대주의. 이성의 본질의 상태에서는 정적인 요소와 역동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정적인 요소는 이성이 삶의 과정 속에서 그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성을 보존한다. 역동적인 요소는 삶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합리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이성의 힘을 의미한다. 물론 이성은 정적인 요소가 없다면 삶의 구조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두 요소는 실존의 조건 아래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서로 대립하고 있다. 이성의 정적인 요소는 절대주의의 두 형태, 곧 전통의 절대주의와 혁명의 절대주의 속에 나타나 있다. 이성의 역동적인 요소는 상대주의의 두 형태, 곧 실증주의적인 상대주의와 냉소적인 상대주의 속에 나타나 있다. 전통의 절대주의는 이성의 정적인 요소를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도덕들, 확립된 정치 형태들, 학적인 심리학, 그리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 철학적인 원리들과 같은 특별한 전통들과 동일시한다. 이런 태도는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는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먼저 보수주의는 이성의 역동적인 측면에 대한 배타적인 강조에 맞서서 이성의 정적인 측면을 보호하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수주의는 이성의 역동적인 구조를 정적인 것으로 생각하여 이 구조를 절대적인 타당성으로까지 높이려는 광신주의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도 정적인 요소를 역동적인 요소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또한 그렇게 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절대화된 형식의 파괴를 초래하고 만다. 이러한 파괴는 현실적인 이성의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다른 형식들의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공격은 다른 유형의 절대주의, 곧 혁명주의적인 절대주의의 힘 속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절대주의가 혁명주의적인 공격에 의해서 파괴된 후에 승리자는 자신을 똑같이 절대주의적인 견지에서 확립한다. 이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 공격은 강력한 절대적인 주장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강력한 절대적인 주장은 자주 유토피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혁명주의적인 이성은 자신이 불변의 진리를 대표한다는 것을 전통주의만큼이나 심오하게 믿고 있지만 그것은 그의 신념에 있어서 보다 비일관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 전통의 절대주의는 자신은 과거에 항상 말해졌던 것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과거의 시대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혁명주의적인 절대주의는 적어도 한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주장의 파괴, 곧 그 자신의 승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통의 파괴를 경험하고 있다. 더욱이 그것은 그 자신의 종말의 가능성을 전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절대주의의 이 두 유형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은 서로를 야기시키고 있다. 이 두 유형의 절대주의는 상대주의의 각기 다른 두 유형과 대립하고 있다. 상대주의는 이성의 구조 안에 있는 정적인 요소를 부정하거나 또는 현실적인 이성에 있어서 어떤 명확한 장소도 남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주의는 실증주의적이거나 냉소적일 수 있다. 전자는 전통의 절대주의와 비교될 수 있고 후자는 혁명의 절대주의와 비교될 수 있다. 먼저 실증주의적인 상대주의는 가치평가를 위해서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 없이 주어진 것, 놓여있는 것을 받아들인다. 따라서 이것은 실제로 전통의 절대주의처럼 보수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토대 위에 놓여 있으며 그리고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세기 중반에 있었던 법의 실증주의는 18세기의 혁명주의적인 절대주의에 대한 반발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다른 여러 국가와 시대의 실증적인 법을 단지 주어진 것으로서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법으로부터의 비판적인 공격을 허용하지 않았고 현행의 실증법을 영원한 법으로 확립하지도 않았다.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미학적인 상대주의는 이전의 모든 양식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전통적인 이상에 따라서 선호하지 않았고 그 모든 양식들을 모두 같은 수준 위에 위치시켰다. 사회적인 관계의 영역에 있어서는 지방의 전통들이 칭찬을 받았고 그들의 다양한 발전은 비판적인 규범 없이 받아들여졌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증주의 철학이다. 휴메 시대 때부터 실증주의 철학은 다방면으로 발전해왔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규범과 기준을 실용적인 검증으로 대체해왔다. 이 철학에 따르면 진리는 집단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또는 실존적인 공경에 따라서 상대적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최근의 실존주의의 형태는 실용주의적인 상대주의의 원리와 유럽의 생철학, 삶의 철학의 몇몇 형태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실증주의가 보수적인 절대주의나 냉소적인 상대주의로 변형된 것은 실정주의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실증주의의 자기 파괴적인 요소는 오직 그러한 발전을 지체시킬 정도로 이전의 절대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강력하게 남아있는 나라들, 영국과 미국에서만 감추어져 있다. 다음으로 냉소적인 상대주의는 일반적으로 유토피아적인 절대주의에 대한 실망의 결과이다. 이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회의적인 논증들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것은 급진적인 회의주의에 가능한 두 결과들 중에서 어느 것도 그의 결론으로서 이끌어오지 않는다. 이것은 계시로 나아가지도 않고 고대의 회의주의가 했던 것처럼 사고와 행동의 영역을 일치시키지도 않는다. 냉소주의는 모든 합리적인 구조에 대한 그것이 정적이든지 역동적이든지 우월한 태도 또는 무관심의 태도이다. 냉소적인 상대주의는 이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만 이성을 사용한다. 이것은 냉소적으로 받아들여진 자기 모순이다. 어느 정도 타당한 구조들을 전제하고 있는 합리적인 비판주의는 냉소적인 상대주의의 토대가 아니다. 냉소적인 상대주의의 토대는 모든 합리적인 행위, 비록 그것이 비판적인 행위일지라도 모든 합리적인 행위의 타당성에 대한 불신이다. 냉소적인 상대주의는 그의 자기 모순에 의해 파괴되지 않는다. 그의 적은 그가 생산한 공허한 공간, 곧 새로운 절대주의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완전한 진공의 상태이다. 한편 비판주의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비판주의의 태도는 소위 비판 철학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철학의 전 역사에 현재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철학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존재론적인 이성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이런 점에서 비판주의는 이성의 정적인 요소로부터 내용을 박탈하고 이것을 순수 형식으로 환원함으로써 정적인 요소와 역동적인 요소를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이해가 정엄명령이다. 정엄명령은 특별한 요구사항을 부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상황의 우연성에 예속시키고 있다. 이처럼 비판주의는 전통주의와 냉소주의를 배척하고 실증주의적인 요소와 혁명주의적인 요소를 결합하려는 시도이다. 소크라테스와 칸트는 철학에 있어서의 비판적인 태도의 대표자들이다. 그러나 이들 학파의 발전은 비판적인 태도가 하나의 가능성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요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두 학파에 있어서 정적인 요소와 역동적인 요소, 이 둘 중에서 한 요소가 지배적이었을 때 비판적인 태도는 무력해지고 말았다. 비록 플라톤의 초기 대화들은 비판적이었을지라도 플라톤주의는 절대주의의 방향으로 성장했다. 쾌락주의와 냉소주의는 소크라테스의 합리주의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주의의 방향으로 성장했다. 칸트의 고전적인 추종자들은 순수한 절대주의자들이 되었지만 신칸트 학파는 무한한 과정의 상대주의를 강조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비판적인 태도는 이른바 공허한 기준들을 통해서 절대적인 것을 확립함으로써 그 기준들의 공허함을 스스로 속여왔다. 이러한 기준들은 항상 특별한 상황, 예를 들어 펠로폰네소스 전쟁 당시의 아테네 상황이나 서구 유럽의 부르주아 정신의 승리를 반영하고 있었다. 비판 철학에 의해서 확립된 원리들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그 결과 그들의 절대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대적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적용은 너무나 절대적이었다. 곧 이것은 상대적인 타당성 이상의 것을 주장하는 삶의 특수한 형식을 대표했다.
그러므로 고대에 있어서나 현대에 있어서나 비판주의는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사이의 갈등을 극복할 수 없었다. 오직 절대적이면서 동시에 상대적인 것만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오직 계시만이 이러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3. 형식주의 대 감정주의. 이성은 그의 본질적인 구조에 있어서는 형식적인 요소와 감정적인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물론 이성의 인식적인, 법적인 기능에서는 형식적인 요소가 우세하고 미학적인, 공동체적인 기능에서는 감정적인 요소가 우세하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성은 그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두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결합은 실존의 조건 아래에서는 파괴되어 있다. 이성의 이 두 요소는 서로 대립하고 있고 이미 논의된 다른 요소들의 갈등만큼 깊고도 파괴적인 갈등을 생산하고 있다. 형식주의는 모든 합리적인 기능의 형식적인 측면에 대한 배타적인 강조 속에 그리고 이 기능들의 상호간의 분리 속에 잘 나타나 있다. 통제적인 지식과 그에 상응하는 형식화된 논리학은 만일 그것이 모든 지식의 유형으로서 받아들여진다면 인식의 영역에서의 형식주의를 대표한다. 통제적인 지식은 인식적인 이성의 한 측면이며 모든 인식의 행위 안에 있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통제적인 지식이 인식의 모든 기능을 독점하려고 시도하고 다른 모든 인식 방법도 지식이며 진리를 소유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부정하려고 시도한다면 이것은 통제적인 지식의 실존적인 분열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분열로 말미암아 인식적인 이성은 더 이상 오직 지적인 사랑의 오해에서만 파악될 수 있는 사물과 사건들의 심층 안으로 파고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인식의 영역에서의 형식주의는 에로스 없이 인식적인 지성을 사용하려는 주지주의를 의미한다. 이 주의주의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은 우리가 지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고도 진지하게 그리고 기술적으로 정확한 사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잊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반발은 지식의 통제일 뿐만 아니라 결합이라는 것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는 옳은 것이다. 미학의 영역에서의 형식주의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표 속에 표현된 것과 같은 태도이다. 이 태도는 예술 작품의 형식을 위해서 그 내용과 의미를 무시하려는 태도이다. 미학주의는 감정적인 연합을 객관적인 판단과 세련된 감정으로 대체함으로써 예술로부터 그의 실존적인 성격을 박탈하고 있다. 어떠한 예술적인 표현도 창조적이며 합리적인 형식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지만 형식이 아무리 세련되었을지라도 만일 형식이 정신적인 실체를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공허한 것이다. 아무리 풍부하고 심오한 예술 작품일지라도 만일 그것이 형식주의와 미학주의의 견지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은 정신생활에 있어서 파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미학주의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의 감정적인 반발은 그들의 미학적인 판단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이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의도에서 볼 때는 옳은 것이다. 법적인 이성의 영역에서 형식주의는 법적인 형식이 그것이 형성하려고 하는 인간 현실에 어느 정도 적합한지의 문제를 묻는 것도 없이 정의의 구조적인 필연성만을 배타적으로 강조하려고 한다. 모든 시대의 불평의 대상인 법과 삶의 비극적인 분리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 측의 악의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형식이 감정적인 참여로부터 분리된 결과이다. 법적인 형식주의를 의미하는 율법주의는 모든 논리학의 형태처럼 그 자체가 시종일관되어 있고 삶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일종의 순수 형식들의 유희이다. 만일 이 유희가 삶에 적용된다면 이 유희는 파괴적인 현실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힘으로 무장한 형식은 사회 집단을 탄압하는 무서운 박효의 기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법적인 형식주의와 전체주의의 탄압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법적인 형식주의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은 법의 구조적인 필연성을 오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적인 반발은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법적인 형식주의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는 것이다. 이성의 공동체적인 기능에 있어서 형식주의는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삶을 형성해온 인습적인 형식들을 보존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보호하려고 한다. 이른바 인습주의는 전통주의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후자는 특별한 전통이나 인습에 대해서 이들의 내용과 의미 때문에 절대적인 주장을 전개한다. 반면에 인습주의는 그것이 변호하려는 인습에 따라서 절대적인 주장을 하지 않는다. 또한 인습주의에서는 어떤 인습이 그 내용과 의미 때문에 가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다. 인습주의는 사회적인 개인적인 형식들을 형식으로서 긍정한다. 인습적인 형식주의는 받아들여진 행동의 방식에 대한 자동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사회적 관계, 교육, 자기 훈련에 있어서의 인습주의의 엄청난 힘은 인습주의를 전 인류 역사의 비극적인 세력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모든 새로운 존재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생명력과 창조성을 파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모든 새로운 존재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생명력과 창조성을 파괴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삶을 위축시키고 사랑을 규칙으로 대체하려 한다. 이것은 그것이 형성하려고 하는 정신적이며 감정적인 실체를 억압함으로써 인격과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한다. 곧 형식이 의미를 파괴하려 한다. 이러한 인습적인 형식주의에 대한 감정적인 반발은 특히 폭발적이고 파국적인 것이다. 물론 이러한 감정적인 반발은 인습과 습관이 가지고 있는 사회를 지지하고 보존하고 이끄는 힘과 관련해서는 맹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반발은 정열과 희생 속에서 인습주의의 형식주의적인 왜곡을 반대한 점에서는 옳은 것이다. 형식주의는 존재론적인 이성의 모든 기능들에서뿐만 아니라 이 기능들 상호 간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성의 통일성은 특별한 종류의 구조적인 형식들이 각각 지배하고 있는 부분들로 분열되어 있다. 이것은 이성을 파악하는 기능과 형성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들 상호 간의 관계에도 해당된다. 미학적인 요소를 상실한 인식적인 기능은 인식적인 요소를 상실한 미학적인 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이성에 있어서 이 두 요소는 다양한 정도로 결합되어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역사적인 직관과 존재론적인 직관과 같은 기능들 속에 다른 한편으로는 심리학적인 소설이나 형이상학적인 시 속에 잘 반영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인식적인 기능과 미학적인 기능의 통일은 신화 속에 완전히 표현되어 있다. 신화는 이 두 기능이 태어난 모태로서 이 두 기능은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로부터 독립하고 그리고 그곳으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19세기 초의 낭만주의자들, 곧
낭만주의적인 철학자들과 예술가들은 인식적인 기능과 미학적인 기능의 통일을 다시 확립하려고 시도했다. 이 시도는 최근에 많은 예술가들과 철학자들, 곧 표현주의, 신실제론, 실존주의에 의해서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인식적인, 미학적인 형식주의로부터 되돌아섰고 결과적으로 이 두 기능의 분리로부터 되돌아섰다. 이들은 심지어 새로운 신화 속에서 이 둘을 결합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의 시도는 실패했다. 갈등 속에 있는 이성의 토대 위에서는 어떠한 신화도 창조될 수 없었고 합리적인 기능에 어떠한 통일도 성취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새로운 신화는 새로운 계시의 재결합하는 힘의 표현이지 형식화된 이성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또한 이성의 형성하는 기능들도 이성의 형식화와 그의 감정으로부터의 분리에 의해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유기적인 토대를 상실한 제도적인 기능은 제도적인 구조를 상실한 유기적인 기능과 분리되어 있다. 본질적인 이성에 있어서 이 두 요소는 다양한 정도로 그리고 다양한 변화 속에서 결합되어 있다. 이 결합은 포괄적인 법적인 구조 안에 있는 자유로운 제도들의 삶에 비유될 수 있다. 법적인 기능과 공동체적인 기능의 결합은 제의 공동체 속에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다. 이 제의 공동체는 이 두 기능의 어머니로서 이 두 기능은 이곳으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한다. 옛날이든지 오늘날이든지 낭만주의자들은 이상화된 중세기가 거주했던 기독교적인 몸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 또는 만일 이것이 재확립될 수 없다면 민족적인 또는 인종적인 몸 또는 인류라는 몸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국가를 동경하고 있다. 이들은 비정령화된 법의 담지자가 될 수 있는 유기체를 찾고 있다. 그러나 유기체로서의 인류도 종교적인 세계 공동체의 기능으로서의 공동체의도 그 자체로는 법과 사귐을 결합할 수 없다. 이 결합은 형식화된 헌법에 의해서 창조될 수 없고 조직화되지 않은 동정이나 욕망이나 운동에 의해서도 창조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도와 유기체가 결합되어 있는 새로운 보편적인 사귐에 대한 요청은 바로 계시에 대한 요청이다. 마지막으로 이성의 형식화는 이성의 파악하는 기능을 이성의 형성하는 기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다. 이 갈등은 일반적으로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갈등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형성의 요소를 상실한 파악하는 기능과 파악의 요소를 상실한 형성하는 기능은 상호 간의 갈등 속에 놓여 있다. 본질적인 이성에 있어서 이 두 요소는 결합되어 있다. 상당히 남용되고 있는 경험이란 말은 이러한 결합을 지시하고 있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곧 경험은 통찰을 행동과 결합시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신화와 제의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상상할 수 없다. 제의는 신화를 포함하고 있고 이 신화의 토대 위에서 제의는 신, 인, 드라마를 연출한다. 신화는 제의를 포함하고 있고 이 제의에 대한 상상적인 표현이 신화이다. 따라서 이론과 실천의 재결합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이 있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마르크스는 철학의 빈곤이라는 글 속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없이 세계를 해석하려는 철학에 도전했다. 니체는 역사주의에 대한 공격에 있어서 우리의 역사적인 실존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역사 편찬학에 도전했다. 종교사회주의는 진리는 실천되어야만 한다는 요한복음서의 통찰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실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없다면 새로운 존재의 본성은 알려질 수 없다는 성서의 전체적인 전통의 통찰을 받아들였다. 도구주의는 비록 압도적으로 기술적인 이성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행동과 지식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지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실천은 이론과 대립하고 있고 이론을 자신보다 열등한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실천은 이론적인 검토가 끝나기도 전에 그 검토가 중단하려는 행동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누구든지 이와 달리 행동할 수 없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생각하는 것을 끝마치기 전에 행동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고의 무한한 지평은 어떤 구체적인 결단에 대한 토대를 확실하게 제공할 수 없다. 실존적인 결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기술적인 영역을 제외하면 누구든지 제한되거나 왜곡되거나 불완전한 통찰의 토대 위에서 결단해야만 한다. 따라서 서로 고립 속에 있는 이론도 실천도 이들의 서로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이론적인 가능성들의 무한성에도 불구하고 현존하고 있는 진리만이 그리고 모든 행동 속에 포함되어 있는 무한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현존하고 있는 선만이 이성을 파악하는 기능과 형성하는 기능 사이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진리와 선에 대한 요청은 바로 계시에 대한 요청이다. 결국 이성의 기능들 사이의 분열은 이성의 형식화의 결과이며 무엇보다도 형식주의와 감정주의 사이의 갈등의 결과이다. 이성의 형식화의 결과는 명백한 것이다. 감정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형식적인 이성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반발은 그것이 단지 감정적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구조적인 요소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는 것이다. 감정은 만일 그것이 단지 감정에 머무른다면 주지주의와 미학주의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인습주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에는 너무나 무기력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록 이성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것일지라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신을 파괴할 만큼 큰 파괴력을 가질 수 있다. 한편 합리적인 구조가 없는 감정, 물론 존재론적인 이성의 의미에서의 감정은 비합리주의가 되고 만다. 여기서 비합리주의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파괴적인 것이다. 먼저 만일 비합리주의가 형식화된 이성을 공격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그러나 이 내용은 합리적인 비판에 예속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힘을 자신을 전달하고 있는 감정의 강도로부터 얻고 있다. 이것은 여전히 이성이다. 그러나 이것은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이성이며 따라서 맹목적이며 광신적인 것이다. 비합리주의는 그것이 종교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든지 또는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되었든지 간에 마성적인 것의 모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음으로 만일 비합리주의 그 자체가 어떠한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허한 것, 곧 단순한 주관적인 감정이 된다면 왜곡된 이성이 합리적인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서도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진다. 만일 이성이 그의 형식적인 구조들을 희생하고 그와 더불어 그들 이성의 비판력을 희생한다면 그 결과는 공허한 감상주의가 아니고 반합리적인 세력들의 마성적인 발응일 것이다. 여기서 반합리적인 세력들은 자주 기술적인 이성의 모든 도구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형식과 감정의 재결합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재결합에 대한 요청이 바로 계시에 대한 요청이다. 결국 이성은 계시와 대립하지 않는다. 이성은 계시를 묻는다. 왜냐하면 계시는 이성의 재통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